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티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응에 감명을 받았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인 빌 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이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선두에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탄하며 한국 정부와 재단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게이츠 회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세계 복원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와 게이츠 재단이 함께 코로나 및 여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해 나가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또 게이츠 회장은 한국의 민간 분야 백신 개발이 세계적으로 선두에 있다며 칭찬했는데요. 만약 게이츠 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의 백신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바이오와 관련해 변방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바이오 선진국들을 따라잡게 된 겁니다. 한국 바이오 산업은 그동안 선진국들이 100년 넘게 독식해온 최고 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중앙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은 위탁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신약 개발과 진단키트, 의약품 제조 거점으로 부상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죠.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윤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면 공공재로 공급해서 인류애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런 결정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있죠. 빌 게이츠도 한때 자국의 백신 개발, 특히 모더나는 비판했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이오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세계의 중심 그리고 기준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은 코로나 때문에 20여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3%였습니다.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였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건 코로나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공장들이 멈춰섰던 게 큰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책 기반자들은 한국의 빠른 회복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홍남기 한국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염병 확산이 둔화하고 해외 생산과 학교, 병원 등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3분기 중국식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 쇼크를 받긴 했지만 한국은 GDP 순위 9위도 넘보고 있고요. 국경을 닫지 않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방한 만큼 다른 나라들보다 더 빨리 회복하고 경제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의 기술력 덕분인데요. 한국은 TV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제품만 찾을 정도로 한국 제품들이 뛰어나다 보니 지금 같은 시기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데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한몫했는데요. 그리고 수준 높은 IT 기술도 우리 경제를 지키는데 일조했습니다. 코로나를 추적하고 빠르게 바이오 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이 한국의 높은 첨단 IT 기술 덕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IT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파악했는데요. 또한 드라이브스루 같은 혁신적인 검사 기법과 빠른 PCR 검사를 통해 감염병을 잘 대처할 수 있었죠. 지금 한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외국 기업들도 더더욱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확대하고 싶어하고 그 외에 수많은 나라에서도 한국에게 배우고 싶어합니다. 한국처럼 얼른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이겨나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는 K-방역을 국제 모델로 만들기 위해 18개 분야에서 ISO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감염병 진단기업과 선별진료소 운영 시스템, 역학과 추적, 그리고 격리 및 치료까지 K-방역 모델을 구축하며 세계적으로 국격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 아프리카의 르완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한국의 K-방역을 참고해 각 나라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싶다면, 뒤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한국에 주목하라. 한국은 이제 K방역에 이어 K통상까지 주도하며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K통상 전략은 코로나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급속한 통상 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한국은 K방역으로 높아진 국격을 활용해 전 세계의 연대와 협력의 통상 질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분야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국제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현재 UN 분담률 11위인 국가인데다가 UN 이외에도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증대된 분담금 규모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제기구의 한국인 인력 진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은 1999년 이래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직 진출 인원은 1999년 10명 수준에서 2019년 12월엔 38명으로 늘었죠. 유니세프 집행이사국에선 한국이 6회 연속 선출됐고요. 인터폴에선 총재까지 맡으며 각종 세계기구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WTO 최초 여성 사무총장까지 배출해 한국의 국격을 더 높이려고 합니다. 유명희 통상교섭 본부장은 국내 최고의 통상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최초의 여성 WTO 사무총장이 될 수 있는 후보 중 한 명인데요. 유 본부장이 사무총장이 된다면 WTO 다자통상 체제의 복원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 K방역, K통상과 함께 한국의 국격을 한 차원 더 높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확대되자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 치졸하게 굴고 있습니다. 일본이 WTO 사무총장 후보를 두고 같은 아시아 출신인 유 본부장 대신 아프리카 출신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굳이 일본의 치졸한 행동과 유치한 생떼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 세계의 중심이 될 만큼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엔 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25 전쟁 휴전 67주년을 맞아 핵 보유국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믿음직하고 효과적인 지휘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끝내 한반도 평화를 망치는 길로 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북한의 이번 발언은 향후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 협상은 아예 제외하고 미국과 동등한 핵 보유국이라는 지위로 대화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재선 위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해 본인들의 경제 제재를 풀어보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금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코로나의 직격탄까지 맞으며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한 채 우리를 도발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6.25 때부터 핵을 보유하려 했었고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끌면서 실제로는 핵시설을 가동시켜 지금까지 100개 정도 되는 핵탄두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앞에선 비핵화 논의를 할 것처럼 굴면서 뒤에선 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한 겁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구는 북한은 이제 잠수함에서 쏘아올리는 SLBM도 추진하고 신형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제 북한의 방사포로 우리의 공군력을 무력화하려는 전쟁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북한이 노력하더라도 북한은 한국을 이길 수 없는데요. 경제 수준도 군사력도 우리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체 북한은 무슨 자신감으로 경제력부터 군사력까지 모든 분야에서 월등히 강한 우리를 계속 도발하는 걸까요? 북한은 꾸준히 우리를 도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끄떡없습니다. 2020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전 세계 9위고요. 군사력은 세계 6위일 정도로 군사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군사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동안 북한의 군사력은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지난해보다 8단계나 하락한 25위에 그쳤습니다. 한국과 북한의 육해공 전력을 살펴보면요. 우리 육군은 장갑차만 14,000대가 넘고 견인포는 3,000문 넘게 갖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체 개발한 천무 배치가 늘면서
다연장 로켓포도 575문이나 갖게 됐는데요. 우리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의 장갑차 2,500대, 견인포는 1,000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장갑차나 다연장포는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지만 무기의 능력과 화력, 정확도는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지죠. 게다가 한국은 북한이 도발하면 바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용 미사일을 북한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과 같은 방어용 무기도 실전 배치에 북한을 압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북한의 해군력도 우리에 비해 초라합니다. 우리 해군은 총 234척의 각종 군함을 갖고 있고 세종대왕급 이지스-3 3척을 포함한 최신 함정과 잠수함을 도입해 해군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북한은 총 984척의 함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구축함은 없고 호위함과 초계함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잠수함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인 83척이 있다고 하네요. 북한과 우리의 가장 큰 전력차는 공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공군은 항공기 1649대를 갖고 있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아파치 공격 헬기를 도입하면서 전력을 강화 중인데요. 반면 북한은 공군력이 엄청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항공기는 총 949대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그중에서 가장 최신형 전투기가 90년대에 도입한 미그 29기, 40대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전력차가 크게 나는 만큼 북한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도발해온다면 우리가 혼구멍을 내줄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군의 수준은 북한과 비교해서도 뛰어나지만 세계적으로도 점점 더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에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군에게 의존했던 대북 감시와 정찰 자산 부족인데요.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할 정도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관건입니다. 특히 북한은 기습적인 군사 도발을 자주 해왔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부터 SLBM 핵무기처럼 다양한 비대칭 무기들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감시하고 정찰할 눈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우리 군의 최대 취약점은 우주 군사력, 즉 우주에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적을 감시, 정찰하는 능력이 낮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체 연료 로켓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동안 안보 족쇄를 찬 것처럼 미국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미국 정부는 그동안 우리 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걸 제한해왔습니다. 군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형 우주 발사체는 고체 연료가 아닌 액체 엔진으로만 개발이 진행됐었는데요. 액체 엔진을 사용하면 일간 로켓의 무게와 크기가 늘고 펌프를 이용해 연료를 연소실로 보내기 때문에 연료 탱크와 펌프를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장시간 액체 연료를 보관할 경우 연료 탱크에 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고체 연료보다 가격이 높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됐죠. 하지만 우리도 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한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민간 상업용 로켓 연구와 개발, 그리고 우주 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이 한층 활발해질 거고요. 또 군정보 감시와 정찰 능력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특히 고체 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500km에서 2000km까지의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이 생기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 깜빡이지 않는 눈을 구현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계획대로 2020년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 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 정찰 위성을 많이 발사하면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 동향을 고스란히 노출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군의 거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정보 감시 정찰 능력까지 향상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고체 연료 사용을 허가한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 향상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본격적인 미사일 개발에 돌입하면서 한미 동맹은 더 끈끈해지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은 자체적으로 나라가 정확한 타격을 하는 순항 미사일에서는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미사일 강국이었습니다. 대신 발사체, 그러니까 로켓을 이용해 나라가 엄청난 위력으로 압살하는 탄도미사일 개발에는
좀 약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나로호 2단의 킹모터에 국산 고체 로켓을 사용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우리 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 탄도미사일인 현무4까지 갖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전술핵급으로 평가받는 현무4보다 더 강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평가하고 있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고체 연료 로켓 분야에서 상당 수준의 기술을 축적해왔습니다. 이제 우린 더 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고체 ICBM 개발까지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지금은 미국의 해고산을 대체할 미사일인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 유도탄까지 개발 예정에 있고요. 또 한국의 뛰어난 잠수함으로 운용할 SLBM까지도 더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얼마 전 아나시스 2호를 발사하면서 세계에서 10번째로 군사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는데요. 게다가 우리 정부는 한국의 첫 번째 군사통신위성인 아나시스 2호에 이어서 저궤도 군사정찰위성까지 다수 확보할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정찰위성 사업에 사업비 1조 2214억 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 등 5개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제 한국은 글로벌 호크와 같은 ISR 자산뿐만 아니라 한국형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100두, 금강정찰기 등 독자적으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최근엔 스텔스 무인기까지 우리 손으로 개발된 만큼 그동안 우리 군에 부족했던 감시와 정찰 능력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췄다. 큰 자부심을 느낀다. 한국은 이제 더 강력하고 정확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췄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중간 높이에서 파괴하는 미사일 성능도 개량 중이고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 신형 잠수함과 스텔스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경항모급 상륙함도 제작하고 있고 군사위성을 비롯한 최첨단 방위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사 선진국들만 보유한 항공모함도 보유할 예정이고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하는 한국형 이지스함인 KDDX 구축함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아직 많은 나라들이 갖지 못한 A사 레이더까지 장착한 한국형 KF-X와 한국형 공격 헬기인 LAH를 통해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될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국방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통해 최첨단 전략무기까지 개발할 계획인데요. 어떤 안보 위협도 막아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이 협업해 무기체계의 초고속 네트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미래 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고 전략화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강한 군사력으로 해외 파병까지 하면서 국제 평화에 공헌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까지도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얼른 다른 안보 족쇄들까지 모두 풀어 진정한 독침 전략, 고슴도치 국방을 이끌어야 하거든요. 앞으로 한국이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국방까지 선도하며 방위산업도 모두 한국이 선도하는 시대가 올 텐데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미 전 세계를 휘어잡은 것처럼 곧 한국의 군사력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은 한국의 방위산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최고 수준의 탄두 중량 탄도미사일 성공을 축하한다. 이제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와 강력한 파괴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 무기를 보유했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창설 5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기술로 개발해낸 미사일 발사 실험 성공을 축하했는데요. 보안상 미사일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미사일이 전술핵급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의 탄두 중량을 2톤으로 늘려 괴물 미사일이라고 불립니다. 만약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김정은 벙커도 파괴할 수 있죠.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은 물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1톤 이하 정도인데 현무포 같은 경우 사거리가 중단거리로 줄일 경우 4톤에서 5톤 정도로 탄두 중량을 확 증가할 수 있어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미사일로 불립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몇 차례 실패 끝에 현무포 미사일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개발 과정을 거친 이유는 현무포가 기존의 무기 상식을 깬 가분수 미사일이기 때문인데요. 탄두가 2톤이 넘으면 머리가 무거워서 안정적인 비행이 힘들고 정확도도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괴물 미사일을 개발한 건 지하 100m 이상의 깊이에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 그리고 북한의 지하 전략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의 거의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무포는 미국에서 만든 벙커버스터 폭탄보다 강력합니다. 무거운 탄두가 100k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마하 5에서 6 이상의 고속으로 떨어져 충돌하는데, 이 원리는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무포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구산을 대체할 전략 무기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꾸준히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차세대 전투기에 장착할 극초음속 미사일과 3대 해구산 전력으로 꼽히는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 개발도 논의 중입니다. 극초음속 유도탄의 속도는 기존의 유도탄보다 2배 이상 빠른 마하 5에 이르는데요. 마하 5는 서울 상공에서 250km 떨어진 평양의 북한 지휘부를 향해 발사했을 때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극초음속 유도탄을 개발한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번째 개발국이 됩니다. 한국이 우리 자체 기술로 핵탄두 장착까지 가능한 ALCM 개발에 성공한다면 유사시 미국의 해구산 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확보하게 되고 군의 전쟁 억제력 태세가 강화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략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최근엔 몇몇 방위산업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던 4대 극비 기술을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더 괴물 같은 성능으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 어떤 기술을 어떻게 개발했기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걸까요? 최근 한국은 현무포뿐만 아니라 에이사 레이더 개발도 사실상 성공했습니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에이사 레이더는 천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탐지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핵심 장비인데요.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현대 공중전에서 정말 중요한 기술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국내 기술로 개발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로 난이도가 아주 높은데요. 그래서 한국은 2014년 미국에게 전투기 개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할 것을 약속받았죠. 하지만 다음해 미 의회에서는 해당 기술 이전을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행했고 결국 기술력을 갖췄는데요. 우리 연구원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관련 기관 및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 해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에이사 레이더가 사실상 완성되면서 한국은 그동안 극비 4대 기술로 불렸던 것들을 모두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비 4대 기술에는 에이사 레이더로 전자파를 활용한 탐지, 추적 기술, 적외선을 방출하는 제트기나 헬리콥터를 탐지하는 IRST 기능, 그리고 적외선 센서로 표적을 탐지하고 레이저를 이용해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항전 장비 EOTGP, 끝으로 전자파 방해 장비인 RF 제머가 있는데요. 이 4가지 기술은 5세대 전투기 핵심인 스텔스 기능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수출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극비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추후 5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됐죠. 한국의 KF-X 전투기는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5세대인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 운용 비용은 절반이나 적게 들고 기동력은 더 앞서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스텔스 기능을 자체적으로 갖출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성능이 계속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에서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국들은 압도할 만큼 최강 성능의 한국형 전투기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동안 KF-X 사업은 쉽지 않았는데요.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적이 없으니 맨 땅에 헤딩식이었거든요. 미국도 기술 제공을 하기로 했다가 말을 바꿔버렸고요. 심지어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던 인도네시아가 중간에 분담금도 내지 않고
기술자들도 귀국시켜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여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우호 관계는 유지하고 싶고 기술 이전의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그냥 우리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돈이 없다고 했던 인도네시아가 그 사이에 프랑스산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건데요. 한국은 인도네시아가 빠지게 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전체 개발비 8조 5천억 원 가운데 20%인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고작 2천억 정도만 입금하고 납입을 중단했거든요. 한국이 나머지를 충당하기엔 비용이 너무나도 컸죠. 물론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발을 빼더라도 손해는 우리보단 인도네시아가 훨씬 크게 봅니다. 지금까지 낸 분담금 2천억 이상을 날릴 뿐더러 현지에서 1,000억을 투자한 관련 시설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니까요. 게다가 국가 평판이 떨어지는 것처럼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무형의 손실도 더해주죠. 그런데 웃긴 건 한국이 4대 극비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 계속 발을 빼려고 했었는데 최근 본국으로 돌아갔던 기술진들이 다시 한국으로 복귀했거든요. 뒤늦게라도 다시 잘해보자고 나선 겁니다. 앞으로 재정 지급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A사 레이더 개발까지 하면서 한국의 KF-X 사업엔 가속화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옆나라 일본도 다급했는지 2031년까지 차세대 스텔스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며 일본 정부의 계획은 허황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일단 만들겠다고 발표부터 하는 허세였던 거죠. 일본의 군사 저널리스트 키요타니 시니치가 쓴 칼럼에는 일본에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고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건 소위 테크노 내셔널리즘 망상을 뿜는 자기 분수도 모르는 무리들 뿐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차기 전투기 선정 때도 일본 내 생산 기반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미모토와 다이셀 같은 일본의 방산 기업들이 방위 사업에서 철수했죠. 지금 일본의 방위 사업은 전 세계에 내보일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그저 기술 이전 없이 미국의 F-35A를 최종 조립하는 데만 그쳤고 현재는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자체 생산 기반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한국산 전투기와 고등 훈련기를 써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KF-X 전투기가 주변국들을 압도할 최강 무기인 만큼 외국에서 한국 전투기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KF-X 전투기는 4.5세대인 만큼 스텔스 기능이 5세대보다는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선진국들은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스텔스 기능과 레이저 무기를 장착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얼른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저 무기를 20년 전부터 개발해오고 있었고 2023년에는 레이저 무기를 전략화할 예정이니까 충분히 6세대 전투기 시장에서도 약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안보 위협도 막아내고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국방 능력을 갖췄다. 큰 자부심을 느낀다. 70년 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당시 한국은 탱크 한 대도 없었을 정도로 무기 체계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첨단 무기들을 국산화시켰을 정도로 강한 기술력과 무기 체계를 보유했는데요. 개인 무장인 탄약부터 항공 유도 장치, 함정, 지상 기동 장비, 그리고 통신 전자 장비까지 무기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생산 포트폴리오를 갖췄으니까요. 최근 방위 산업 핵심 부품에선 국산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방산업체 빅텍은 국내 최초로 잠수함용 전자전 ES 장비까지 국산화시켰고 국군은 얼마 전 수건 사업이었던 군사위성까지 띄웠습니다. 한국 첫 군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는 북한의 전파 교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첨단 통신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번 아나시스 2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한국은 세계 10번째 군사위성 보유국이 됐는데요. 군사위성이 확보되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핵심 전력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체 통신 능력을 갖췄으니 한국군 단독 작전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착수한 만큼 군사위성과 더불어 독자적으로 감시와 정찰 능력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죠. 게다가 새로운 전장인 우주 공간에서 우주 국방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국방력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젠 국산 첨단 무기들로 국가 안보를 지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무인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보다 앞서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기로 달리는 자율주행 장갑차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보유한 자주포와 전차, 무인 자주포, 국방 로봇이 있을 만큼 한국은 미래 지상 무기 플랫폼에서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첨단 센서와 AI, 무인 로봇, 신소재 등 미래 8대 국방 핵심 기술을 선정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방산기업들이 협업해서 무기 체계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비교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사실 지금도 첨단 기술로 무장한 전장으로의 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지휘 통제 체계는 물론 5G, 6G 기반의 초연결 전투 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드론봇, 지능형 어뢰 체계까지 등장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국방 분야에 더 투자해 최첨단 전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이젠 다른 선진국들과 경쟁하면서 밀리테크 4.0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재래식 무기뿐만 아니라 첨단 국방도 선도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첨단 국방 능력뿐 아니라 방위 산업도 한국이 선도하는 시대가 다가왔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미 전 세계를 휘어잡은 것처럼 한국의 군사력도 더 커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미치는 한국의 영향력도 훨씬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방위산업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